안녕하십니까. 범죄사회학 배상훈입니다. 11장 2부죠. 낙인 갈등 이론 2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퀴즈 2개 내드렸죠. 오늘은 챔블리스와 사이드먼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등 시대의 갈등 이론입니다. 갈등 시대라는 것은 미국의 민권 운동, 흑인 민권 운동, 반전 운동 시대에 갈등 이론이 각광을 받았다고 하죠. 왜? 그 갈등 시대에 힘이 약한 집단에 대해서 힘이 강한 집단이 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갈등 이론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혹은 범죄라는 것을 너무나도 좀 잘 설명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챔블리스와 사이드먼은 형사사법기관의 일상적인 작동이라는 측면에서 갈등이론, 범죄와 갈등이론을 봤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합의와 갈등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건 지난 11장 1부의 앞쪽에서 합의와 갈등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사회학도라고 하면 갈등이론, 기능이론, 합의이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형사사법기관이 국가 권력의 중립적인 가치 구조인가? 근데 실제로 미국의 반전시대, 60년대 민권운동 시대를 하니까 백인의 다수의 가치를 옹호하는 미국 정부가 흑인들을 탄압한단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 없어야 되고 상당히 평등해야 된다는 것은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과는 달리 형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법기관은 대단히 인종 차별적으로 한다. 형사사법기관이 중립가치구조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을 품을 볼만도 하죠. 국가 권력 자체가 사회의 영구적 연관 갈등에서 그거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 자체가 그 사회 영구적인 갈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이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도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한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집단의 견해가 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국회의원들 보세요.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니면 소수만이 안 가지고 있고. 그럼 집값 적자고 법을 만드는 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국회의원의 대다수라고 하면은 못 가진 자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법을 만드는 국회가 그렇다고 하면은 가진 자들이라는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죠.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챔블리스 사이드먼은 우리나라도 이제 1심 법원, 2심 법원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1심 법원, 2심 법원, 항소법원의 판례. 사실 미국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도 몇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판례는, 물론 대부분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항소법원에서 그 판례가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판례법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그 판례가 법의 역할을 하죠. 미국은 미란다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독수독가의 원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법이 아니라 판례를 통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판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법 형성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항소법원의 판례 연구를 챔블리스와 사이드먼과 챔블리스라는 학자가 하면서 법 창조의 효과를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례를 보니까, 문제 그 케이스를 보니까 사실상 판사 개인의 가치가 반영되더라. 그러니까 판사 개인의 가치. 그럼 항소법원의 판사, 우리나라의 고등법원 판사나 대법원 판사를 보세요. 대부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의 대변인. 왜냐? 사실은 법대, 사법고시, 지금 로스쿨 굉장히 가기 힘들죠. 돈 없이는 못 가죠. 그리고 실제로 높은 법률 비용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냥 평판사에서 끝나면 모르지만 부장판사 또는 항소법원 판사, 그러니까 승진과 관련되려고 하면 어쨌든 국회의원들, 정치 권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즉,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인사권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흔히 말하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관들을 임명하고 또 국회에서도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승진과 관련돼서 정치 권력과 타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치 권력,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가 없는 말 합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이 관료조직 성격을 띱니다. 고위 검사들, 판사들은 대부분 외곽의 정치 조직과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겁니다. 어떤 약간 돈키호테 같은 판사라든가 검사가 기득권에 배치되는 판결이나 아니면 기소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기득권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저거 어떻게? 근데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주변에 있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마되고, 그런 판결들이 묻혀지고, 사실은 이게 다시 그런 판결이나 아니면 기소가 그 다음 단계로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이게 바로 목표 대체적 활동이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치 조직의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챔블리스와 사이드먼은 항소법원의 판례를 연구하고 항소법원까지 올라가는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면서 참 형사사법기관이 관료제화되고 있고 기득권화되고 있구나, 정치조직과 연결되고 있구나. 그 중에서 아주 일부는 그래도 상당히 없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이 빈자들, 아니면 정치 권력이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소수이고. 제가 없는 말 하나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갈등 이론, 챔블리스 앤 사이드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본 형사사법기관이 일상적인 작동하는 구조에 대한 어떤 상당히 심각한 문제 제기예요. 자, 다음이 이제 그 유명한 블랙의 법의 행위 이론입니다. 저는 사실 이 블랙의 법의 행위 이론은 상당히 타당성을 떠나서 상당히 직관력이 높은, 상당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딱 관통하는 범죄와 법의 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의 행위 이론입니다. 블랙은 법의 양을 따집니다. 예를 들면 법의 양이란 게 뭐냐? 법의 양은 정부의 사회 통제와 연결이 된다. 법의 양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더 많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 체포, 기소, 판결, 교도소, 사형 선고 같은 여러 절차를 의미를 합니다. 더 적은 법은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못 가진 자를 위해서는 많은 법이
적용이 안 되죠. 아까 이제 일부에서 되게 이재용 같은 사람한테는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재용을 옹호하는, 삼성을 옹호하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삼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삼성을 살리기 위해서, 삼성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어떤 불법적인 것을 컴프로치하는, 뭔가 감춰주려고 하는 많은 행위들이, 법적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검찰, 경찰, 법의 양이라고 블랙은 이름 지었습니다. 법의 양식. 두 번째, 법의 양식은 법 집행, 보상, 치료적, 타협적.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법이란 것도 단지 처벌하는 거, 그만 있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건 보상도 하고요. 화해 조정 같은 것도 법이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형사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체포해서 처벌하고 재판에서 처벌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재판, 그리고 형사보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조정 같은 것도 있습니다. 법의 양식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법의 양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되게 복잡하죠. 블랙은 사회생활을 5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계층. 계층은 뭡니까? 사회 구조 내의 수직적 거리. 평균적인 부죠. 계층이 높다는 건 평균적 부가 높다는 거고, 계층이 낮다는 건 평균적인 부가 낮다는 거, 작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계층, 사회 구조 내의 수직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조직 형태는 수평적인 겁니다. 분업, 네트워크, 친근함, 사회 통합 같은 조직 형태, 그걸 조직 형태라고 하고요. 문화, 삶의 상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조직, 사회생활의 협동적 측면, 집합적인 행동을 의미를 하고, 사회 통제, 사회생활의 규범적인 측면, 법, 예의, 관습, 윤리 등을 얘기를 합니다. 5가지 차원에서 계층을 얘기할 때 상류층일수록 본인을 위해 더 많은 법을 이용합니다. 하층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법이 되게 단순해요. 근데 상류층은 뭐 이렇게 법이 많습니까? 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조직 형태는 법과 관계적 거리는 곡선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애인과 법을 논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법을 논할 것이 없죠. 여러분과 전혀 모르는 여기 여러분이 청주에 사신다고 하면 저기 목포에 있는, 아니면 저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 별로 관계될 게 없습니다. 즉 대부분 중간 정도일 때 제일 법을 많이 따지는 거죠. 어정쩡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떤 학교에 있어서의 교직원과의 관계, 여러분과 뭐 출퇴근할 때, 아니 통근할 때, 뭐 버스 기사, 뭐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친밀과 고립 사이의 중간 지점일 때가 법의 양이 제일 많습니다. 적용되는 양. 문화적 거리는 법의 양에 정비례합니다. 어떤 거리가 가까울수록 법의 양은 정비례한다는 거. 뭐 이렇게 블랙은 각각의 어떤 사회적인 삶을 구분을 해서 법의 양이 얼마나 적용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이트 칼라 범죄, 조직에서는 정비례한다고 하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들이 배임 횡령을 했는데 실제로 처벌을 얼마 받습니까? 그냥 벌금형 받죠. 그리고 기업주는 기껏해야 뭐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거나, 기껏해야 뭐 집행유예 받거나. 근데 같은 개인이 그만큼의 돈을 횡령이면 거의 10년형 이상이죠. 즉 화이트 칼라 범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집단이 조직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조직화된 집단은 무엇인가 법을 적용하려면 반응을 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적용되기 힘들죠. 사회 통제가 약할 때 법의 양이 많아진다. 이렇게 법의 양을 각각의 형태로 설명을 했습니다. 되게 추상적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블랙은 법의 사회적 가변성이라는 걸 둬서 이런 거죠. 법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개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법적인 문제에 얽혔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돈이 많으면 비싼 변호사를 쌓으면 되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럼 흔히 법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정부 지원을 받는 법적 협동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비교적 이런 여러분을 상대하는 힘 있는 사람들과 비교적 대등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좀 싸울 수는 있겠죠. 이게 법적 협동조합 같은 걸 그래서 많이 만드는 겁니다.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개인은 정부 같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 같은 큰 조직을 상대하기 위해서 힘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들이 SK라든가 이런 큰 기업을 상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대신에 국가에서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서 대신 뭘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런 정책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법의 탈사회화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과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주먹 싸움이나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사가 이렇게 아니 검사가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까놓고 누구를 봐주고 싶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서 그냥 개인 둘이 싸웠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의 탈사회화입니다. 즉 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의 종사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이게 법의 탈사회화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세 번째가 나와야 되죠. 블랙이 얘기한 법의 탈사회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게 퀴즈 세 번째입니다. 1부에서 2개 했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2부에서는 이제 세 번째 법의 탈사회화, 블랙이 얘기한. 그리고 세 번째, 법의 사회적 가변성을 줄이는 세 가지 정책. 세 번째는 법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즉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입니다. 법 이전에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합의를 하는 것, 타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법대로 해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등 해결에 다른 방법을 추구할 수 있고 추구하게끔 해야 되는 것, 이게 법의 사회적 가변성을 줄이는 세 번째 정책입니다. 자, 블랙의 법의 행위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은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의 심각성,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양이 많고 적고를 따질 수 있는데 범죄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아주 잔혹한 연쇄살인이다, 이건 법의 양을 따지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행위로는 좀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헤이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형사사법의 기관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헤이건의 구조적 범죄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사실은 형사사법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관계다, 아니면 가족 관계다, 이러면 법의 양을 따지긴 좀 어렵죠. 두 번째는 헤이건의 구조적 범죄학에서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제이슨 앤 블로워즈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조직되어 있지 않을 때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의심되는 가해자가 더 조직화되어 있을 경우 더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어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을 해요. 형사사법기관에 가요.
어떤 한 여성이 네, 몰카를 당했습니다라고 경찰한테가 신고하면 우리나라 경찰들이 에이씨, 그거 귀찮은데 별로 사건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근데 이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여성단체에서 막 하면은 빨리 뭘 증거 찾으려고 그러죠. 반대로 의심되는 가해자가 판사야, 검사야, 아니 공무원이야, 교사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판사가, 검사가 설마 그 몰카 찍었겠어? 또 기각될 확률이 높죠. 둘 다 기각될 확률이 높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법의 양만 가지고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피해자 조직, 그러니까 피해자가 좀 힘이 있는 사람, 뭐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이슨과 블로워즈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그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사실 블랙의 이론은 갈등 이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법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 이론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 이 교과서 칠판 이전의 판은 법의 행위론은 갈등 이론하고는 사실 조금 멀었습니다. 실제로는 블랙 이론이 갈등 이론보다는 좀 다른 영역의 이론일 수 있다. 라고 비판을, 그건 뭐 타당한 비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블랙의 법의 행위론을 비판하기 전에 블랙의 법의 행위론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저는 블랙의 법의 행위론은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실 뭐 범죄 심각성 정도는 빼고, 자, 이제 갈등 이론을 통합해 보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에 관한 통합 갈등 이론이라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갈등 이론을 많이 했으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는 복잡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가치와 이해관계는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을 형성을 합니다. 복잡하고 매우 분화된 사회는 매우 다른 상황의 사람을 구성합니다. 사회가 분화할수록 더 많은 상충되는 가치와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뭐 되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개인은 사람이 가치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쉽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착하게 기득권이 없는 사람을 옹호해 준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은 기득권을 가진 착한 기득권자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가치와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치나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힐 때 가치를 이해관계와 같은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즉 자신이 서 있는 위치로 조절되죠.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인생 환경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이익이 되며 바르고 공평하며 최소한 용납 가능한 행위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패턴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인생 환경이 그렇게,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그쪽 인생 환경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죠. 개인 행동은 그렇게 패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형사법은 조직된 집단, 즉 사적 개인, 조직된 집단이 그들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보호,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갈등하는 일반적인 입법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형사법의 제정이라는 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서로 타협하고 갈등하는 입법 과정의 일부입니다. 개개 형사법은 여러 다른 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합을 나타내고 한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클수록 그 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가 더 많이 형사법에 반영이 됩니다. 그건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한 집단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클수록 그 집단의 안정적인 행위의 패턴이 그 형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고, 그 반대의 경우 흔히 말하는 경제적 권력이 작으면은 위반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형사법의 집행에서 법 위반 시 더 많은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질수록
공식적 법 집행기관의 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사가 잘못을 하고 검사가 잘못하면 그들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고위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뭔가 잘못해도 처벌하기 되게 어렵죠. 반대로 여러분이 법을 어기면 대단히 쉽게 처벌될 겁니다. 그죠? 관료제 기관으로서 법 집행 기관은 관료제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 하나 소환해 갖고 처벌하려고 계속 뭐 하면은 절차가 복잡해, 뭐가 복잡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래서 법 집행 기관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들, 손쉬운 사람들을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보는 범죄율은 뭐냐? 계층 간의 범죄율. 상위층의 범죄율과 하위층의 범죄율은 동일한 시각에서 볼 수가 있느냐? 볼 수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즉, 힘 있는 사람의 범죄는 처리하기가 힘들어, 사법기관이.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근데 힘없는 사람의 범죄는 득닥을 달려들어갖고 처리해버려. 그러면 공식적인 범죄율은 실제 범죄율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범죄율일까요? 그래서 공식 범죄율의 분포, 모든 사회에 있어서 공식 범죄율은 사회 요인과 관계없이 사회 내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권력의 분포와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나요? 제가 범죄 통계를 많이 다뤄봤지만 사실은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 이런 거죠. 소수 집단 갈등 인원을 이제 검증해 보죠. 이제 갈등 인원을 한번 검증해 볼까요? 이런 설명을 해볼까요? 소수 집단이 위협이 될 때 경찰 활동은 소수 집단에 집중됩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N번방, 박사방에서 흔히 말하는 17세, 18세, 19세 애들 사고 많이 치니까 경찰 활동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소수 집단이 집중됩니다. 소수 집단의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면 더 많은 경찰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 영향이 강하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수 집단이 위협이 될 때도 소수 집단의 경찰 활동을 집중하고 소수 집단, 그러니까 재벌들이라든가 이런 아니면은 아주 소수의 검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경찰의 보호를 많이 하죠. 지금 전두환 같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런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더 경찰력이 집중되고 또 그 소수 집단이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처럼 집중될 때 또 집중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일상적인 관료제의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결정 시 가해자가 권력이 클 경우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식적인 체포를 진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판사나 검사는 아니면 고위 공무원은 분명히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니 체포해갖고 유죄를 하려고 했더니 엄청난 변호사들을 많이 동원해갖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떤 사법기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체포해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기소 처분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하는. 가해자의 체포를 요구하는 권력 있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체포 사유가 불분명해도 체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재벌의 딸 애가 어떤 피해를 당했어. 뭐 흔히 말하는 폭력 피해를 당했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경찰들 달려가서 그냥 어떤 설레발도 치죠. 그 가해자를 찾아내려고. 가해자의 체포를 요구하는 권력 있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체포 사유가 사실은 체포해서 구속하면 안 돼. 근데 구속해버려. 관료제죠.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인정에 따른 수감률 차이가 존재합니다. 흑인은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확률이 낮아서 많이 수감됩니다. 흑인은 보석금을 지불할 확률이 낮아서 더 장기의 형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사기가 힘들고 대부분 국선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들은 별로 힘들어 안 해줘. 그러니까 실제로는 몸으로 떼오는 경우. 맞습니까? 제 설명이 맞나요? 그런 거 같으신가요? 청소년 범죄 처리. 가난한 소수민족, 미국 같은 경우 어린이 처리 과정에서 낮은 지역사회 자원으로 불평등하게 공식적인 사법 처리가 되고 사회계층 요인의 문제가 생기. 미국에선 이제 흔히 말하는 유색인종들이 교도소 많이 가는 이유가 그거죠. 형사법 자체의 규정도 그렇습니다. 일반 코카인, 같은 마약 사범이라 하더라도 일반 코카인은 가난한 흑인이 사용하고 가루 코카인은 마약이죠. 부유한 백인이 사용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반 코카인은 범죄가 되는 기준이 5g이에요. 근데 가루 코카인은 500g이에요. 근데 웃기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액상대마. 액상대마는 누가 핍니까? 돈 많은 재벌 자제들, 힘 있는 애들, 자제들. 돈이 좀 몇십만 원, 뭐 거의 뭐 한 4, 50만 원 조금 할 때. 근데 히로뽕 같은 건 요만큼 해도 처벌이 되는데 액상대마는 사실 의료용으로 쓰인다, 뭐에 쓰인다 해갖고 잘 처벌이 안 돼요. 이게 뭐죠? 결국은 형사법의 개별 규정에도 뭔가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맞습니까? 글쎄요. 갈등 이론에 대한 범죄에 대한 갈등 이론을 하게 되면 좀 씁쓸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현상에 대해서 설명력이 높은데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너무 편향적으로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교과서에는 해결책으로서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즉 집단사회의 권력이 더 평등하게 분배될수록 공식 범죄율도 더 균등하게 배분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힘 있는 집단과 힘 없는 집단 사이의 공식 범죄율은 실제와는 다르게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집단 사이의 권력이 평등화되고 사회 전체의 범죄 양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힘없는 개인보다는 여러 가지 개인이 조직화돼 갖고 여러 힘으로써 그러면은 권력도 힘 있는 사람도 함부로 못한다. 글쎄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갈등 이론에 이런 범죄는 보다 많은 다원적 민주주의 확대 이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함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가? 자, 11장 2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